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카메라와 촉각 센서 없이도 다양한 지역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단이나 나무 뿌리, 미끄러운 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학습해서 발이 닿는 순간 지형 정보를 판단해 움직입니다. 어제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큰 불길이 밤샘 진화 끝에 잡혔습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엔 다소 강한 바람도 예상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가 2022년 가장 큰 기상이변이라는 정부 기후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6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남부지방의 가뭄과 6월 열대야와 7월 폭염도 이상기후로 꼽혔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 락빗이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없다며 락빗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로봇과 앞유리가 열리는 콘셉트카 등 첨단 자동차의 향연이 다음 달 9일까지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낮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큰 불길이 18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데 이어서 날이 밝자마자 헬기를 투입한 결과 오늘 새벽 6시 45분쯤 조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68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는데 민가로 불이 번지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중리에서 산불이 나면서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집중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영동 등 내륙 곳곳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이번 주말에도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영동, 충청과 경북 일부 내륙에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치솟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효습도가 25%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여 건조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까지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졌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부 폭우, 남부 가뭄이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꼽혔는데요. 상반된 기상이변의 동시 출현을 두고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지난 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차량은 바퀴가 대부분 잠겨버렸습니다. 이 강남구에 쏟아진 시간당 116mm 물폭탄의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는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를 2022년에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는 때이른 6월 열대야와 7월 폭염도 포함됐습니다. 6월 하순에 중부에는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4개 지점에서는 이 기상 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이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만 2세 이전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시청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교수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9년 사회성 발달 지연으로 치료받은 영유아 96명과 발달 지연이 없는 대조군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성 발달 지연군에서는 만 2세 이전의 미디어를 시청한 비율이 96%에 달했지만 대조군은 59.4%에 그쳤습니다.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도 2시간 이상 시청 비율이 사회성 발달 지연군에서는 63.6%, 대조군에서는 18.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발생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외상 환자가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 환자 이송에 걸린 시간을 중위값 기준 2015년 25분에서 2020년 32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송의 질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처치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송 시간 변화와 무관하게 중증 외상 치명률은 2015년 65.5%에서 2020년 54.5%로 줄었습니다. 중증 외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가 53.5%로 가장 많았고 추락과 미끄러짐이 38.9%였습니다. 올 1분기 제조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49종 가운데 17종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식세포 변이를 유발하거나 급성 독성 또는 피부 부식성과 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 49종의 명칭과 함께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과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등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반영하고 이 자료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는 제2공장 가류 공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없던 제1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똑같은 공정에서 보온재가 타서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지하 배관에서 성면이 타면서 냄새와 연기가 발생해 소화전을 사용해 진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배관을 감싸고 있던 보온재가 시커멓게 탄 흔적이 보입니다. 공장 가동 재개 준비 작업에 들어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1공장 가류공정 지하 공간으로 앞서 불이 난 2공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조기 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또다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보온재 교체 작업 중 고온 배관에 이물질이 묻어 연기가 확인됐고 물을 뿌린 건 맞지만 화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발화점으로 지목된 가류 공정에서 이전에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재를 자체 진화했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설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조사한 결과로 작년만 하더라도 한 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올해 초에도 벌써 2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가류 공정은 고무에 150도 넘는 열을 가해 타이어 완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설비에서 새어나온 기름 찌꺼기 등이 지하 공간 바닥에 쌓이게 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는 대안과 대책이 없는 졸속 가동으로 또 다른 사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공장 정상화 등을 위한 노사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3월 12일 화재는 인재입니다. 그 인재는 반복된 화재가 있었고 그 공정에서 조기 진화가 됐을 뿐 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5차례 발생한 가운데 온전한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갈 때 깜깜한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걸 드림워크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치 사람의 드림워크처럼 시각과 촉각 센서 없이도 다양한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안데르슨 사족 보행 로봇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가 없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시각과 촉각 정보 없이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드림워커 로봇입니다. 로봇에 달린 센서는 관성 센서와 관절 센서뿐이지만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로봇과 같이 안대를 쓰고 계단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과거 경험을 통해서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개발한 로봇 역시 보이지 않아도 발이 닿는 순간 지형 정보를 상상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0대의 로봇이 계단이나 나무뿌리, 미끄러운 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강화학습한 덕분입니다. 기존에는 강화학습 후에도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수정 과정이 필요했지만 개발한 기술은 이런 과정 없이 다양한 로봇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랑 시뮬레이션 실제 로봇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별도의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도 다 되게끔 다양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드림워커 로봇은 처음 접하는 노면이라도 기존에 학습한 환경 중 어느 것과 유사한지를 판단해 움직이는데 반응 속도는 1000분의 1초로 매우 빠릅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좀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학습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요. 이 상상했던 그런 환경에 맞는 제어 입력을 또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로봇이 시간과 날씨 등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만큼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임무 수행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제 해킹 조직인 락빗이 한국국세청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락빗은 최근 자신들의 해킹 대상 목록에 한국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고 해킹한 자료를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 오후 8시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락빗은 자료 공개 카운트다운도 시작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빗은 해킹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왔습니다. 비상대응에 나선 국세청은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없다며 락빗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 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해 말에 이어서 2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팀원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5시간 넘게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테러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된 범죄 혐의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신현성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건 이번이 2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불발됐습니다.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 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하며 혐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티몬 대표에게 간편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루나코인을 회사 돈으로 사서 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차이 코퍼레이션의 테라 루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혐의도 더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신 전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테라 루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 전 대표를 발판 삼아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필요성까지 내세우려 했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YTN 윤성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9일까지 미래형 자동차들을 선보입니다. 전기차를 자동 충전해주는 로봇과 고속도로 자율주행, 또 앞유리가 열리는 콘셉트카 등 최첨단 자동차 기술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자동충전 로봇 ACR, 인공지능을 탑재해 초고속 충전기를 사람 대신 들어 차량 충전구에 연결해주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첫 대형 전동화 SUV 더 기아 EV9 실제 차량. EV9 GT9은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내비 등 차량의 각종 기능을 최신화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이다 장치인데요. 앞에 레이저를 쏴서 앞차와의 거리나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부분적이나마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아는 EV9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50%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가격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컨셉트카가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앞유리가 위로 열려 낚시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직접 주행 또는 자율주행, 업무 또는 휴식, 이 모든 상황에 맞게 차량이 변신하며 자동차와 패션 브랜드가 함께 디자인해 명품을 표방한 패딩을 입은 전시차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운전 중에 손을 쓸 필요 없이 안전하게 말로, 내비 등 차량 내부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과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8세대로 접어든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D 엣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공간과 컨텐츠를 구성하고 현대차는 소나타 단종과 관련해선 전동화의 큰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도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30일 타이완 반도체 산업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인 연 4.5%에서 연 5.5%로 1%포인트 높이면 기존의 2055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5년 미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금 투자 수익률을 0.5%포인트만 올리면 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오는 2070년엔 월급의 2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부가방식 비용률이 2070년에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방식 비용률이 42%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1%가 됩니다. 치킨과 피자 대신 사람들이 기부한 쌀이나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러 나오기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나선 건데요. 골목 곳곳을 돌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일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2년차 배달 라이더 이성만 씨.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배달을 준비합니다. 치킨이나 피자집 대신 기부받은 물건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푸드뱅크를 찾아가 쌀과 라면을 짐칸에 싣습니다. 목적지는 결식아동이나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입니다. 직접 푸드뱅크를 찾아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배달 천사가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천사입니다. 식품 배달 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한참을 다니고도 배달비 한 푼 받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매일 음식만 배달하는 라이더로서 오늘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하겠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라이더들은 모두 100여 명. 취약 가구 240여 곳에 기부 물품을 배달합니다. 배달하는 동안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배달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 재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대구 시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이제 자부심도 이제 느끼고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직접 메꿔보겠다며 손을 맞잡은 배달 라이더들. 이들의 열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작품만 무려 7개 정도로 현대 건축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19세기 기존 직선 형태의 건축 양식에서 벗어난 곡선 형태의 자유로운 형식을 도입하면서 당시에도 건축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건축계 이단아에서 전설이 된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